근데 그게 정말 쓸데없는 거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테크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과시를 하는 이유는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안녕하세요, 셜록 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온라인 생방송 때 얘기했던 랜드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랜드마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가? 일단 첫 번째가 쓸데없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아파트가 그 도시의 랜드마크다 이런 건 보신 적 없잖아요. 대부분 오페라 하우스. 여러분 살면서 오페라 보러 몇 번 가십니까? 그거 별로 쓸모 없어요. 에펠탑.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물이죠. 피라미드.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돌 무더기예요, 그냥. 별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과시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은 과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창회 갈 때 정말 1년에 몇 번 안 쓰는 명품백 같은 건 들고 가지만 두루마리 유지를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과시를 하려면은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에르메스 같은 백들을 보잖아요. 그 에르메스 백은 진짜 엄청 비싸죠. 그게 왜 비싸냐 하면은 비싸니까 명품이 된 것도 있죠. 물론 품질도 좋지만은 그 에르메스 백에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건 그 백의 색깔이에요. 색깔이 막 주황색, 연두색 뭐 이런 약간 튀는 색깔들이 많아요. 하늘색도 있고 그런 백들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못 들고 나갑니다. 왜냐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목도 집중할 뿐더러 내가 예를 들어서 주황색 백을 들고 나가는데 다음번 친구만 또 그 백을 또 들고 가. 그거 얘가 맨날 이 백만 들고 다니니까 딱 너무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르메스 백이 한 1200만 원 한다. 근데 뭐 같은 급의 루비통 백이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얼핏 보면은 4배 차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루비통 백을 한번 보시면은 루비통 백은 브라운이나 블랙 컬러가 많습니다. 그냥 청바지에도 어울리고 정장에도 어울리고 아무 때나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수까지 생각하면은 한 100배 이상 비싼 게 에르메스 백이에요. 그만큼 별로 쓸 일이 없고 그런데 비쌀 때 그게 과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나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는 거죠. 랜드마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쓸 일이 없을 때 그런데 비쌀 때 그게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대에 랜드마크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국사책에서 고인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사책에서 그걸 처음 봤는데 이거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독특해요. 돌이 그 위에 올라가 있고 작은 돌이 이렇게 두 개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그게 무덤이죠. 밑에 시신이 있고 그 위에 표시로 써 있는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명품과 좀 비슷한 연관성이 있어요. 만드는데 어렵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고인돌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그 공사 프로세스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돌들은 그 주변에 없는 돌입니다. 한 10km 떨어진 데 먼 데 있는 돌이에요. 그러면 그 돌을 들고서 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와야 돼요. 근데 바퀴가 없던 시절에 그 청동기 시대에 그거를 끌고 오려면은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를 만들어서 바위를 얹어가지고 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위가 무거우니까 통나무가 깨져요. 그러면 새로운 나무를 끼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와요. 그러면 그 숲에서 나무를 베는데 노동력도 어마어마하고 밀어갖고 오는데도 엄청난 노동을 하죠. 그 다음에 작은 돌이 서 있는데 그 이유는 작은 돌은 수십 명의 힘을 합치면 세울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돌이에요. 땅을 팝니다. 그 작은 돌을 세워서 끼워요. 그런 다음에 그 작은 돌 높이까지 흙을 다시 쌓아요. 완만하게 흙을 쌓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완만해야지 큰 바위를 밀어 올릴 정도까지 완만해야 되는 거예요. 큰 바위를 밀어서 쌓은 다음에 다시 흙을 파냅니다. 흙을 쌓으라고 그랬다 그 다음날 다시 파내라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누가 만들 수 있냐 하면은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한 몇 달 정도를 부려먹을 수 있을 만한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매겨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에만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만들었을까? 저 쓸데없이. 왜냐하면은 그걸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 옆에 부족에서 한 50명 데리고서 전쟁을 하러 와요. 이 부족을 잡으러. 그 왔는데 그 고인돌을 딱 보고서 자기가 만든 고인돌보다 크다. 그러면 아이씨 나보다 센 놈인데.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시예요, 과시. 과시를 하는 이유는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 과시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가 제3의 침팬지라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하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몸에 안 좋은 담배를 왜 피느냐? 제 얘기가 아니고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 얘기예요. 아프리카의 가젤이 관찰을 해보면 초식동물로 달리기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사자가 잡아먹겠죠? 근데 사자가 가젤보다 달리기가 느려요. 어떻게 잡아먹냐 하면은 수백 마리의 무리 중에서 맨 뒤에 뒤처진 병약한 애들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가젤은 쉬고 있는 사자 앞에 가서 막 쓸데없이 꽁충꽁충 뛰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나는 힘이
넘치는 젊고 건강한 가젤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날 쫓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젤이 자기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힘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더 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내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담배 피우고선도 건강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보면은 우리가 자기 술 잘 마신다고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먹이는 그런 진상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술을 먹고선도 다음날 멀쩡히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난 너보다 세다.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낭비하면서 과시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술, 담배를 통해서 과시하는 방법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런 고인도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런 데 힘을 낭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건물, 이 정도 쓸모없는 데다가 돈을 쓸 정도로 힘과 권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거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고인돌 같은 그런 쓸데없는 건축물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가든지 간에 거성 문화가 다 있습니다. 영국의 스톤인지도 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고 지구라트 신전이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만리장성도 있고 그리고 저기 남미에 가면은 티칼의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막 되게 높은 피라미드.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을 가나 다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 있고 그 이유는 이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 가서도 맨날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어디 가서 돌탑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는 좀 스케일이 작으니까 요만한 거 만드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거를 만드는 거죠.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걸 만들었을 때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쓸데없는 거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를 보면은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보통 20년 들었거든요.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조 되는 돈을 썼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돈을 아끼려고 안 만들었어요. 그 옆에 있는 바빌론 제국에서 이집트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침공을 해요. 공사하면서 20조면 끝날 일이 전쟁하면서 거의 모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 공사를 하는 게 더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느 시대든지 항상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우리가 그걸 만든 제국과 만들지 않은 제국이 있어요. 그걸 만들었던 제국이 대표적인 데가 로마 같은 제국입니다. 로마는 콜로세움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로마는 정복지마다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을 남겨요. 전 유럽에 260몇 개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들이. 그것도 로마의 건축은 특징적인 게 누가 보더라도 로마가 지었다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식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요. 유럽의 도시는 보면은 딱 둘로 나눠져요. 로마 때 만들어진 도시 아니면 중세 때 만들어진 도시. 로마 때 만들어진 도시의 특징은 원형 경기장 아니면은 그리스 형식의 신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근데 또 다른 제국을 보면은 몽골 제국이 로마보다 영토가 더 넓었던 제국이잖아요. 엄청 넓었죠. 그러면 말을 잘 타니까 뭐 빨리 시간거리를 단축해서 빨리 가서 기마병으로 전쟁을 잘 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몽골 제국은 한 150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까지 계산하면 1500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지속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자들이 다른 이유를 대지만 건축가가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은 그러한 건축물을 남긴 거죠. 그걸 남겼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아 로마 제국이 정말 병사가 대단한 애들이었지 이런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 로컬에 있는 피지배 계층들. 근데 몽골 제국은 어땠냐? 전쟁을 엄청 잘하죠. 갑자기 와가지고 말 타고 빨리 와가지고 막 다 초토화시키고 다 죽인 다음에 약탈해서 가요. 거주하는 동안에는 텐트만 치고 정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건축물을 안 남겼잖아요. 건축물이 없으니까 텐트 치고 있다가 철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막 죽이고 약탈한 다음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되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몽골 제국 사람들은. 모든 기만민족들은 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대신에 구체적인 통치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머무르지 않고 건축물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몽골 제국이 와서 정복한 다음에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다면은 아마 몽골 군대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도 그 건축물을 보면서 두려워했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했을 테니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지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저의 썰이고요.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계실 수 있지만은 일단 건축가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랜드마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또 다른 특징은 구조적으로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이나 미술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중력을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 힘이에요.
건축에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그겁니다. 과연 이게 중력을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중력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전에 썼던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중력을 이기는 방식을 찾아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거죠. 그리고 그거가 결국엔 하이테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테크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전투기로 보여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매스미디어가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내가 얼마나 힘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딕 성당의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플라잉 버트레스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라는 재료를 사실은 그 당시 아무나 쓰던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구조체도 만들기 어렵고 그런 유리라는 재료를 써서 총천연색 그림을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고 노틀담 성당 같은 게 랜드마크가 된 거죠. 에펠탑 같은 경우는 쇠를 이용해서 에펠탑에 있는 모든 쇠를 다 녹이면은 그 에펠탑의 전체 풋프린트에 몇 인치 안 되는 두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양의 쇠를 가지고서 그런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역시 대단한 기술력인 거죠.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도저히 지어질 것 같지 않은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인은 원래 그거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 요른 우전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북유럽의 건축가거든요. 이 사람이 귤 껍질 까다가 오렌지 껍질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조개 껍질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건 이제 건축에서는 어려운 말로 쉘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한 식으로 된 거를 제안을 했었어요. 보통 건축 구조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누가 다 해결하냐 하면은 오버롭이라고 하는 구조 설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거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건 다 지을 수 있다라고 정말 보면 될 정도의 그런 천재 구조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회사인데 물론 아무 건물이나 거기다 맡기지는 않죠. 엄청나게 예산이 풍족하고 정말 만들어지기 힘든 것. 그 오버롭 같은 경우가 이 원래의 계획안을 받아보고서 이대로는 건물이 서 있을 수가 없다. 쉘 구조로는 이거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치 구조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끝에가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티드 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쉘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하나하나는 이제 아치 구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되게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이건 내가 설계한 게 아니다. 이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안 갔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설계해 놓고 한 번도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아들이 가가지고 좀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원하고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오버롭이 안 된다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될까요? 랜드마크를. 사실은 저는 굳이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랜드마크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과시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많기 때문에 특히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지금은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보면 어떤 건축물보다도 강한 임팩트 있는 랜드마크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는 이제 언어의 장벽과 미디어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틀어주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죠. 건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누가 틀지 않아도 계속 있고 시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100년, 200년, 1000년 뒤에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죠. 다른 어떠한 에너지의 도움 없이 이 건축물이 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거가 사실은 건축물 랜드마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책이라는 미디어가 계속 사라질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도 있을까? 전자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어떤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캔들 같은 어떤 기기가 필요하고 그 기기가 작동하기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은 종이에 인쇄되어 있고 페이지는 누구든지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무나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은 언어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에너지의 소비 없이도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건축물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돈을 쓴다면은 어느 게 더 좋을까? 건축물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웬만큼 부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뭐 거대한 종교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이 만들어지고 한 것처럼 그 정도의 부의 집중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저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힘과 여력이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좀 있기는 해야겠죠. 우리나라가 맨날 경제 대국이고 뭐 G20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에 합당한 만한 건물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물을 보는 것들은요. 전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나라만 만드는 겁니다.
파리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에펠탑 만든 거고, 이집트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피라미드 만든 거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그 부가 집중되는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부유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랜드마크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랜드마크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